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장 MC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니티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먼저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마이크로 컴퓨터에 관련된 용어 비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컴퓨터의 CPU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원칩 CPU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원칩으로 생산되는 CPU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CPU는 1971년 인텔사에 의해서 탄생된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8080이 개발된 것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기능은 명령어를 호출, 해독, 실행 과정을 제어하며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에는 연산장치, 제어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에 있는 연산장치,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명 산술 논리 연산장치 ALU라고 하는 것입니다. Arithmetic 산술 논리 Logic Unit 장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어 장치, 컨트롤 유닛으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 CPU 내에는, 즉 원칩 내에는 레지스터 등이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원칩 내부에 있는 장착되어 있는 장치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LU 있을 것입니다. 명령어에 해당하는 연산을 수행하는 ALU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제어 장치 있을 것입니다. 명령어를 해석하고 수행할 동작을 명령하는 제어 모듈인 것입니다. 레지스터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지스터는 일명 temporary storage, 임시 저장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CPU에서 연산한 데이터를 바로 사용할 경우 램으로 저장했다가 다시 읽어오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데이터는 램이 아닌 CPU 내에 있는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저장용으로 CPU 내에는 레지스터가 장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레지스터의 일종인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도 있는 것입니다.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는 말 그대로 OP 코드와 오퍼랜드로 구성되는 명령, 인스트럭션을 저장하는 레지스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명령은 램에서 패치되어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또 CPU의 내에는 레지스터로서 프로그램 카운터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수행될 명령어의 번지를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인 것입니다. 명령어의 실행 순서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레지스터인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컴퓨터의 CPU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된다. 원칩 CPU를 의미하는 것이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에는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제어 장치, 레지스터 등으로 구성된다. 특수 용도 레지스터로 명령 레지스터와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내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리고 내부 메모리로서 램, 롬,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입출력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I/O 인터페이스 회로가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내부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메모리, I/O 인터페이스 회로가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시스템 제어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엘리베이터, 휴대폰으로부터 해서 미사일, 로봇까지 각종의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목표로 개발한 원칩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내부에는 입출력 포트, 통신 포트, 카운터, 타이머, AD 컨버터 등이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개의 IC로 시스템을 구현할 때보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구현하면 훨씬 저렴하고 훨씬 심플한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우리 앞의 슬라이드에서 배운 마이크로 프로세서보다 훨씬 더 성능이 우수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뿐 아니라 메모리, I/O 인터페이스, 회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보통 컴퓨터의 CPU로 사용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성능 차이는 매우 큰 것입니다. 우리가 전 슬라이드에서 배웠던 마이크로 프로세서 원칩 CPU는 고성능의 칩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텔 또는 AMD에서 생산되고 있는 CPU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그러한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보다 그 성능이 훨씬 낮은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부분이 ARM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 메모리, I/O 인터페이스, 회로가 내장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컴퓨터용이 아니라 시스템 제어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 IC 안에는 다양한 통신 포트, 카운터, 타이머, AD 컨버터 등에 관련된 인터페이스 회로가 내장되어 있어서 시스템을 훨씬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해당하는 부분에 메모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회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이 사각형 내부의 부분을 일명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배우게 되는 ARM 코어 부분이 될 것입니다.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램과 롬과 인터페이스 회로가 서로 통신하는 것입니다. 통신할 때 사용하는 버스는 선의 그룹입니다.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신호를 주고받을 때 쓰는 선의 그룹인 것입니다. CPU와 램 간의 통신을 할 때 CPU에서 처리한 데이터를 램에 저장할 수도 있고 램의 데이터를 CPU가 읽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램에 저장하고 램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갈 때 그럼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읽을지, 어디에 있는 부분에 데이터를 라이트 할지 어드레스를 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제어 신호도 필요한 것입니다. 리드 할지 라이트 할지 제어 신호를 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램 간에는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를 통해서 통신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CPU와 롬,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롬도 통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롬에 있는 데이터를 CPU가 읽어가는 것입니다. CPU에서 연산한 데이터를 롬에 저장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단방향 버스, 리드 온리 메모리, 오직 CPU가 읽어가는 데만 사용되는 메모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에 있는 어드레스 버스로 어디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CPU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전송하는 것입니다. 롬에 어디에 있는 부분을 리드라는 제어 신호를 내려보낼 때 쓰는 제어 신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 회로도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어드레스 버스, 각 주변 장치들에는 어드레스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버스, 그리고 제어 버스를 통해서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통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부분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부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또는 CPU, 램, 롬, 최근에는 플래시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I/O 인터페이스, 회로, 인터페이스 연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외부 I/O 입출력 장치, 즉 주변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회로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부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즉 CPU와 램, 롬 인터페이스 회로는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를 통해서 서로 통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관한 내용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컴퓨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명 PC 또는 컴퓨터라고 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마이크로 컴퓨터는 CPU와 외부 메모리, 롬, 램, 플래시 메모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I/O 인터페이스, 입출력 장치가
연결된 완전한 컴퓨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CPU는 원칩 CPU, 즉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부에는 연산장치와 제어장치가 있을 것입니다. RAM이라는 메모리가 외부에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플래시 메모리도 최근에는 설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 본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컴퓨터 외부에 하드디스크나 SSD, 보조기억 장치 연결될 것입니다. 물론 키보드나 모니터 등 입출력 장치도 연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 부분을 우리는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이크로 컴퓨터는 CPU, 즉 온칩 마이크로 프로세서, 고성능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것입니다. 인텔 또는 AMD 칩인 것입니다. 이러한 CPU에 ROM과 RAM이 연결되고 플래시 메모리가 연결되고 또 I/O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입출력 장치가 완전히 연결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일명 MCU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컴퓨터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세 개의 용어를 별 차이 없이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정확하게 구별하고 그 개념을 확실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은 MCU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메모리는 반도체 메모리로서 ROM과 RAM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RAM은 리드와 라이트가 가능한 메모리, 즉 다시 말하면 랜덤하게 액세스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 랜덤 액세스 메모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PC에서 작성하는 프로그램들은 모두 RAM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ROM, Read Only Memory, 오직 읽기 가능한 메모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ROM의 데이터나 펌웨어를 기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기록하면 보통은 변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롬에는 변경의 빈도수가 적은 프로그램 또는 펌웨어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롬에 저장되는 프로그램으로서 BIOS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Basic Input Output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의 전원을 켜면 부팅 모드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팅은 누가 해주는 것입니까? 전원을 끄면 램에 있는 모든 데이터는 전부 사라지는데 전원을 켰을 때 하드디스크에 있는 윈도우즈 OS를 누가 램으로 올려주겠습니까? 그 램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롬 바이오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롬에 저장되는 프로그램이나 펌웨어 등은 변경의 빈도수가 적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메모리 종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에는 램이 있는 것입니다. 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쓰는 플래시 메모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는 MCU에서 이 플래시 메모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펌웨어 MCU에서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컴퓨터에서는 램, 롬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캐시 메모리도 있는 것입니다. 캐시 메모리는 CPU와 속도가 비슷한 아주 속도가 빠른 메모리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캐시 메모리는 대용량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비용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PC 메모리, 램을 전부 캐시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램과 캐시를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램은 스태틱 램과 다이나믹 램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램은 다이나믹 램인 것입니다. 스태틱 램은 다이나믹 램에 비해서 속도가 좀 빠르다는 것입니다. SRAM이 곧 캐시인 것입니다. SRAM의 형태로 제작된 게 캐시. SRAM의 장점은 단 하나,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롬은 여러 가지 롬이 있는 것입니다. 마스크롬, 프로그래머블 롬, P롬, EP롬, EEP롬이 있는 것입니다. 마스크롬은 주문형 반도체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게임기를 개발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기를 개발했는데 그 게임 프로그램은
마스크 롬에 저장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만 개의 게임기를 생산할 때 롬에 여러분들이 개발한 게임 프로그램이 저장된 채로 생산해서 바로 보드에다가 롬을 장착하면 되는 것입니다. 삼성 반도체나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칩 제작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산할 때부터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롬을 주문형 반도체 마스크 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P롬은 프로그램이 텅텅 빈 채, 프로그램이 저장되지 않은 채 생성되는 롬, 텅 빈 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는 롬, 단 한 번만 저장할 수 있는 롬인 것입니다. 최근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머블 롬을 개선한 것이 일레이저블 프로그래머블 롬인 것입니다. 일레이저블 지울 수도 있고 프로그램 할 수도 있고 단 한 번만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롬이지만 이 경우에는 지우고 다시 프로그램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이 P롬은 자외선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라이팅하고 프로그램을 레이저블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쓸 수 있는 것은 자외선보다는 전기 신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렉트리컬리 전기적으로 일레이저블 지울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롬이 최근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MCU에 이 P롬이 장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 MCU에 이 P롬뿐 아니라 프레시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프레시 메모리가 이 P롬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또 속도도 빠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프레시 메모리가 나오기 전에는 모든 MCU의 펌웨어는 이 P롬에 저장된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P롬보다는 프레시 메모리에 펌웨어를 저장하는 경향이 높은 것입니다. 다음은 램과 롬에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 랜덤 액세스 메모리, 즉 리드와 라이트가 가능한 메모리, 읽기 쓰기가 가능한 메모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램은 전원이 제거되면 메모리에 저장된 내용, 소멸되는 메모리입니다. 따라서 시발성 메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램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스테이틱 램, 즉 SRAM과 다이나믹 램, DRAM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회로 구성 방식에서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DRAM인 경우에는 한 개의 트랜지스터와 한 개의 캐패시터만 있으면 회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테이틱 램은 트랜지스터 6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로 구성이 복잡한 것입니다. 대부분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 저장 용도로 사용되는 램은 DRAM인 것입니다. SRAM의 장점은 DRAM에 비해서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SRAM은 캐시 메모리로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 Only Memory, 즉 변경의 빈도수가 적은 프로그램 또는 펌웨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메모리인 것입니다. 롬의 프로그램을 저장한다는 것은 하드웨어적으로 프로그래밍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지털과학 시간에 이미 롬을 설계해 보았습니다. 스위치를 온오프하는 프로그래밍도 해보았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이 제거되어도 메모리에 저장된 내용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롬을 일명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롬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마스크롬, 출시될 때부터 생산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이미 내장되는 롬을 마스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P롬, 프로그래머블 롬, 텅 빈 롬인 것입니다. 사용자가 롬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롬인데 단 한 번만 할 수 있는 롬인 것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불편한 롬, 예전에 일부 사용되었던 롬, 최근에는 사용되지 않는 롬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게 이 P롬인 것입니다. 일레이저블, 지우고 프로그래머블, 다시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는 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P롬에서 프로그램을 지우고 다시 프로그램을 저장할 때 쓰이는 것이 자외선이었습니다. 자외선은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EPROM을 개선하는 것이 EEPROM인 것입니다.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electrically 전기적으로 erasable 지울 수도 있고 programmable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도 있는 롬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도 MCU 내부에는 EEPROM이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펌웨어 등을 저장할 때 쓰는 메모리로서 EEPROM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롬의 종류 마스크롬, P롬, EPROM, EPROM, 램의 종류 SRAM, DRAM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플래시 메모리에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롬과 램의 성격 모두를 갖춘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롬처럼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메모리인 것입니다. 비휘발성 메모리인 것입니다. 또 램처럼 언제든지 라이트하고 데이터를 리드할 수 있는 메모리인 것입니다. 최근 EEPROM을 대신해서 플래시 메모리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MCU 내부에는 플래시 메모리와 EEPROM이 동시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펌웨어는 최근에 전부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플래시 메모리가 EEPROM에 비해서 고속이기 때문에 EEPROM을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회로 구성 방식에 따라서 낸드형과 데이터 저장형 낸드형과 코드 저장형 노아형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노아 플래시 메모리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플래시 메모리는 1984년 일본 도시바의 후지오 박사가 개발하면서 데이터,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이 플래시가 터질 때처럼 순간적으로 지워진다는 의미에서 플래시 메모리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노아형과 낸드형이 존재하는데 노아형의 경우는 회로 구성을 병렬로 한 것입니다. 낸드형의 경우에는 회로 구성을 직렬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회로 구성의 차이에 따라서 그 특성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플래시 메모리와 낸드 플래시 메모리, 리드 타임, 데이터를 읽어오는 타임은 노아 플래시 메모리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보다 빠른 것입니다. 그러나 라이트 타임이나 일레이지 타임, 데이터를 쓰거나 지우는 시간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25ms, 200 마이크로세컨드, 마이크로 단위, 미리 단위,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훨씬 빠른 것입니다. 데이터를 쓰는 시간, 또 데이터를 지우는 시간, 일레이지 타임 역시 1.2s, 1.5ms,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쓰고 지우는 시간이 엄청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대용량 데이터 저장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노아 플래시 메모리는 리딩 타임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프로그램 코드 저장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인스트럭션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것은 저장된 인스트럭션이 패치되어, 즉 인스트럭션들을 읽어서 실행하는데 그 리딩 타임이 빠른 노아 플래시 메모리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액세스 유닛과 코스트에 관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플래시 메모리의 동작 원리에 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반도체 과목 시간에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살펴볼 내용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트랜지스터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모스 FET인 것입니다. 소스 단자, 드레인 단자, 게이트 단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플래시 메모리인 경우에 게이트는 컨트롤 게이트와 전자가 갇혀있는 공간 플로팅 게이트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N채널과 P웰이 존재하는 트랜지스터인 것입니다. N채널에는 물론 다수 캐리어 전자가 존재할 것입니다. 컨트롤 게이트 단자에 플러스 양전압을 걸면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즉 전자를 플러스 전압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일렉트릭 필드가 이 공간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전압을 걸면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되고 그러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N채널의 전자가 끌려 올라가서 갇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자가 갇힌 상태를 1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면
전자가 갇히지 않은 상태,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없는 상태를 0으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메모리의 원리인 것입니다. 전자가 갇힌 상태, 갇히지 않은 상태. 갇힌 상태를 1로 표현하면 갇히지 않은 상태를 0으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프레시 메모리의 기본 원리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공학 시간에 상세하게 학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캐시 메모리 앞에서 많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처리 속도가 CPU에 대응되는 메모리인 것입니다. DRAM보다 빠른 SRAM을 이용해서 캐시 메모리를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DRAM인 경우에는 트랜지스터 하나와 캐패시터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SRAM인 경우에는 트랜지스터만 6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로 구성 방식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SRAM은 DRAM에 비해서 단지 빠르다는 특징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캐시 메모리의 용도에 관련된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일반 램에 비해서 속도가 빠른 메모리인 것입니다. SRAM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것입니다. 캐시 메모리가 사용되기 전에는 CPU와 램이 사용됐던 것입니다. CPU와 램은 서로 통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직접 통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램에 저장되어 있는 명령을 읽어서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램에다 저장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램은 CPU보다 속도가 느린 것입니다. CPU는 웨이팅 타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CPU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빠른 메모리를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캐시 메모리를 하나 더 두는 것입니다. CPU와 속도가 유사한 빠른 메모리인 것입니다. CPU는 이제 캐시 메모리를 참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캐시 메모리에 저장된 인스트럭션을 읽어다가 실행해서 그 실행 결과는 다시 캐시 메모리에 저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캐시 메모리와 메인 메모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물론 메모리 공간은 메인 메모리, 램의 공간이 캐시 메모리의 공간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따라서 메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의 인스트럭션들을 캐시 메모리로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CPU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참조할 인스트럭션을 미리 예측해서 캐시 메모리에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CPU는 1차적으로 캐시 메모리를 참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CPU가 1차적으로 캐시 메모리를 참조했을 때 다음에 실행되어야 할 명령이 없다면 CPU는 다시 2차적으로 램을 참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메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인스트럭션, 다음에 실행될 명령들을 예측해서 갖다 놓으면 현재의 컴퓨터에서 대부분 히트율이 90% 이상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실패율이 굉장히 작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CPU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PU와 램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CPU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CPU와 맞먹는 캐시 메모리를 하나 더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캐시 메모리는 램보다 저장 공간이 훨씬 작기 때문에 프로그램 모드를 캐시 메모리로 옮길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CPU가 다음에 참조할 명령들을 미리 예측해서 캐시 메모리에 가져다 놓으면 CPU가 1차적으로 캐시 메모리를 참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히트율이 1차 캐시 메모리에 접근했을 때 다음에 실행되어야 할 명령이 있는 확률이 90% 이상이 된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굉장히 효율적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컴퓨터는 CPU, 캐시, 램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의 종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구조에 의한 분류입니다. 첫 번째 구조로서 폰 노이만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폰 노이만 구조에서는 명령어와 데이터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한 개라는 것입니다. 프로세서와 메인 메모리가 버스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프로세서와 메인 메모리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데이터 버스, 양방향 데이터 버스가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프로세서 쪽으로 읽어갈 수도 있고
프로세서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데이터 메모리에 저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명령어 메모리와 프로세서 간의 통신도 역시 데이터 버스, 양방향 데이터 버스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메모리의 위치를 지정하는 어드레스가 지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드레스는 항상 프로세서로부터 메모리 쪽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단방향 버스인 것입니다. 어드레스 버스가 명령어 메모리와 메인 메모리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세서 쪽에서 항상 메모리를 컨트롤하기 위한 제어 신호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어 라인도 연결될 것입니다. 명령어 메모리와 데이터 메모리가 프로세서와 연결되는 인터페이스가 한 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령어를 읽을 때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령어를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읽을 때 데이터를 같이 프로세서 쪽으로 전송하면 데이터가 깨져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데이터는 모두 버려지는 것입니다. 폰 너희만 구조에서는 따라서 명령어를 읽을 때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폰 너희만 구조에서는 인텔의 86계열, 인텔 계열의 CPU와 AMD의 CPU 등이 폰 너희만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AMD의 CPU, 인텔 호환 CPU인 것입니다. 이러한 폰 너희만 구조에서의 특징 몇 가지로 정리하면 폰 너희만 구조에서는 많은 수의 명령어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적으면 100개, 많으면 250개의 인스트럭션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PC에서 사용되는 폰 너희만 구조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지 않는 명령어라도 모두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 PC는 파워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이런 폰 너희만 구조에서는 오퍼랜드, 즉 작업 대상을 지정하는 어드레싱 모드 2와 3을 더하는데 2와 3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가? 레지터에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 램에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인덱스 레지터가 지정하는 번지에 지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폰 너희만 구조에서는 오퍼랜드, 즉 작업 대상을 지정하는 어드레싱 모드가 또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러한 특징도 PC는 파워풀하게 그 기능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명령어 형식도 굉장히 길이가 다양한 것입니다. 2바이트 명령어, 4바이트 길이 명령어, 6바이트 길이 명령어, 8바이트 길이 명령어 등 폰 너희만 구조에서는 다양한 길이의 명령어 형식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폰 너희만 구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PC에서 채택하고 있는 메모리 구조인 것입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폰 너희만 구조에서는 오퍼랜드를 지정하는 어드레싱 모드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드레싱 모드의 실제 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소 200과 201번지에 2바이트의 명령이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2바이트의 명령어, 우리는 200번지와 201번지에 하나의 명령어가 저장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202와 203에 2바이트의 명령어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명령어 하나가 2바이트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드레싱 모드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 값은 200입니다.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은 202로 바뀔 것입니다. 명령어 하나의 길이가 2바이트이기 때문에 200에서 201로 하나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증가한다는 것은 다음 명령어가 있는 곳으로 증가한다는 것, 202로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은 204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레지터 1에는 1번 레지터에는 400이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XR, 인덱스 레지터입니다. 인덱스 레지터에는 100이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명령어 200번지와 201번지 2바이트의 길이 명령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oad to accumulator, accumulator에 어떤 데이터를 로드하라, 저장하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오퍼랜드 값 작업 대상은 500이 주어졌습니다. 모드, 어드레싱 모드가 지정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어떤 어드레싱 모드를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큐뮬레이터에 저장되는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정될 수 있는 어드레싱 모드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폰 노이만 구조에서는. 첫 번째, 만약에 모드 부분이 다이렉트 어드레스 모드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퍼랜드 값 500이 실질적인 어드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어드레스 500번지로 찾아갈 것입니다. 메모리에 500번지로 찾아가면 800이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500번지에 저장된 내용 800이 어큐뮬레이터에 저장될 것입니다. 어드레스는 500, 어큐뮬레이터의 내용, 어큐뮬레이터에 저장된 내용은 800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immediate operand, 작업 대상이 직접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퍼랜드가 직접 작업 대상이 되는 데이터인 것입니다. 이 오퍼랜드는 500은 201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500이 실질적으로 어큐뮬레이터에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500이 데이터로서 어큐뮬레이터에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모드 부분이 만약에 indirect address로 지정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간접적인 주소 모드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500, 오퍼랜드 값 500 더하기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 200, 700 더하기 인덱스 레지스터 100, 800번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드레스가. 따라서 800번지로 찾아가면 300이라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300이 어큐뮬레이터에 로드될 것입니다. 따라서 800번지에 있는 300이 어큐뮬레이터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다음 릴레이티브 어드레스 관련 부분입니다. 상대적인 주소 모드로 이 부분을 지정했다고 한다면 500에다가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을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퍼랜드 값 500에 프로그램 카운터의 현재 값은 200이지만 이 명령어가 해치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하나 증가해서 202 값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2바이트의 길이 명령어 우리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카운터는 200, 202, 204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500의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을 202를 더하면 어드레스는 702, 702번지에 가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325, 325가 어큐뮬레이터에 로드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의 모드가 인덱스드 어드레스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오퍼랜드 값 500에 인덱스 레지스터 값을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덱스 레지스터 값 100인 것입니다. 따라서 500 더하기 100을 하면 600, 600번지로 가면 900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900이라는 데이터가 어큐뮬레이터에 로드되는 것입니다. 어큐뮬레이터에 로드되는 내용은 900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레지스터 모드로 지정되어 있다 라고 가정한다고 한다면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 1번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 400 그 자체가 어큐뮬레이터에 로드되는 것입니다. 400이 어큐뮬레이터에 로드되는 것입니다.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 어드레스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1번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400이 그대로 어큐뮬레이터에 로드 된다는 어드레싱 모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지스터 인다이렉트 모드로 어드레싱 모드 부분이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레지스터 1에 들어있는 데이터 값이 어드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인다이렉트 간접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400번지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400번지로 찾아가면 간접적으로 찾아가면 700이라는 데이터가 있는 것입니다. 700이 어큐뮬레이터에 로드되는 것입니다. 700이 어큐뮬레이터에 로드되는 내용입니다. 폰 노이만 구조에서는 이와 같이 오퍼랜드를 지정하는 어드레싱 모드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는 MCU에서는 어드레싱 모드가 이렇게 복잡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MCU에서는 아주 심플한 어드레싱 모드만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PC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드레싱 모드도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폰 노이만 구조에 이어서
하버드 구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구조에서는 명령어를 위한 메모리 인터페이스와 데이터를 위한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구조의 메모리 구조입니다. 프로세서와 명령어 메모리, 프로세서와 데이터 메모리의 인터페이스 부분이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버스, 어드레스 버스, 제어 신호, 데이터 버스, 어드레스 버스, 제어 신호가 별개로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령어를 읽을 때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버스 시스템을 별도로 설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스템의 설계가 복잡해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MCU, ARM 또는 X스케일 등 대부분의 MCU에서 하버드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구조의 특징으로 상대적으로 제공되는 명령어의 수는 적다는 것입니다. PC처럼 그렇게 파워풀하게 다양한 명령어 잘 사용되지 않지만 그런 명령어까지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버스 시스템의 설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드레싱 모드 역시 버스 시스템을 따로 설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폰너이만 구조에 비해서 어드레싱 모드가 굉장히 심플하다는 것입니다. 명령어의 길이도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바이트 또는 4바이트 두 개 중에 하나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명령어의 형식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명령어를 해석하는 것도 디코딩 굉장히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명령어의 길이가 2바이트, 4바이트, 6바이트, 8바이트 등 다양한 길이로 제공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명령어를 해석하는 방법은 각 길이에 따라서 다 다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ARM에서는 2바이트 또는 4바이트 길이의 명령어만 제공되기 때문에 디폴트로는 4바이트 길이의 명령어 하나인 것입니다. 디코딩이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MCU, 즉 하버드 구조를 갖는 MCU에서는 제어 장치를 설계할 때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보다는 하드와이어드 방식, 완전한 하드웨어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드와이어드 방식의 장점은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프로그램 방식이 사용되는 PC의 제어 장치는 펌웨어 방식으로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명령어 구조에 따라서 CPU를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와 시스크 구조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MCU는 리스크 구조인 것입니다. 리스크, 즉 Reduced Instruction Set 컴퓨터인 것입니다. 명령어의 셋을 Reduced, 축소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명령어의 개수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명령어의 개수를 줄인 이유는 비교적 CPU의 하드웨어 구조를 간단하게 설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기존의 PC에서 채택하고 있는 CPU에서는 CISC 구조로 CPU를 설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Complex Instruction Set 컴퓨터, 비교적 많은 명령어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PC의 하나의 목표는 파워풀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MCU와는 달리 많은 명령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MCU에서는 리스크 구조의 CPU를 설계하는데 그 목표는 하드웨어 구조를 간단하게 가져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리스크 구조의 MCU에서는 파이프라인 기법을 이용해서 한 사이클에 하나의 명령어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이프라인 기법은 병렬 처리 기법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파이프라인 기법에 의해서 명령이 호출되고 실행이 되는 과정에 관해서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가 호출돼서 실행되는 과정을 크게 4개의 단계로 나누겠습니다. 명령어를 인출하는 과정, 패치 과정입니다. 명령어를 판독하는 과정, 디코딩 과정입니다. 명령어의 OP 코드에 따라서 연산하는 과정입니다. 연산 결과를 저장하는 과정, 4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럭 사이클이 세로 부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로 부분, 즉 아래 부분으로 내려갈수록
클럭이 뛰는 시간이 지나는 것입니다. i 번째 클럭, i 플러스 1번째 클럭, i 플러스 4번째 클럭인 것입니다. 시작은 i 번째 클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럭 하나가 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클럭 사이클에서 명령어 i가 fetch, 인출될 것입니다. 다음 클럭 사이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플러스 1번째 클럭 사이클입니다. 명령어 i는 이미 호출이 끝나기 때문에 디코딩 단계, 판독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i 플러스 1번째 명령어가 호출될 것입니다. 명령어 i는 디코딩 되고 있고 동시에 명령어 i 플러스 1이 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i 플러스 2번째 클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i는 디코딩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연산 과정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i 플러스 1은 호출이 끝났기 때문에 디코딩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i 플러스 2번째 클럭 사이클에서 i 플러스 2번째 명령어가 호출될 것입니다. 명령어 i가 연산되면서 동시에 같은 시간입니다. 명령어 i 플러스 1이 디코딩 되고 명령어 i 플러스 2가 동시에 인출,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i 플러스 3번째 클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i는 연산을 끝내고 그 연산 결과를 저장하는 단계로 넘어가서 명령어의 실행이 끝나는 것입니다. 명령어 i 플러스 1은 디코딩 과정이 끝나기 때문에 다시 연산 과정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명령어 i 플러스 2는 회치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디코딩 과정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i 플러스 세 번째 클럭에서 i 플러스 세 번째 명령어가 호출될 것입니다. 명령어 i가 실행되는데 필요한 사이클은 하나, 둘, 셋, 네 개, 즉 4개의 클럭 사이클이 필요했습니다. 명령어 i가 실행이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사이클이 지남에 따라서 명령어 하나, 둘, 셋, 4개가 실행된 것입니다. fetch, decoding, operation, storage 이런 4개의 단계를 병렬로 동시에 수행함으로 인해서 4개의 클럭 사이클에서 4개의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평균 한 사이클마다 1개의 명령어가 실행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 기법, 즉 병렬 처리 기법을 이용하면 한 사이클에 하나의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행 시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방식으로 설계된 MCU의 특징입니다. 고정된 짧은 길이의 명령어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ARM인 경우에 명령어의 길이가 4바이트로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드레싱 모드가 매우 심플하다는 것입니다. 또 간단한 연상 동작으로 정의되는 명령어가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CISC 방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PC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CISC는 리스크와 상대되는 것으로 리스크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CISC라는 용어가 생성된 것입니다. 원래 CISC 방식의 CPU를 설계한 것이 아니라 리스크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CISC라는 용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PC와 같은 CISC 방식의 CPU에서는 가변 길이의 명령어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어의 길이가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명령어의 길이가 긴 형식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8바이트 길이의 명령어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드레싱 모드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또 복잡한 연산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어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PC의 경우에 굉장히 파워풀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갖는 CPU를 설계한 것입니다. 반면에 MCU의 경우에는 장치, 시스템의 제어를 목표로 하는 매우 단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갖는 MCU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리스크와 시스크의 구별이 이제는 모호한 것입니다. 이것은 리스크고 이것은 시스크다 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두 개의 장점을 따서 응용 분야에 따라서 CPU나 MCU를 설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비트 수에 의한 분류와 함께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발전 과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8080 계열과 6800 계열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양대 산맥 8080 계열과 6800 계열인 것입니다.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시작해서 현재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대를 넘어 64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생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8080 계열의 대표적인 회사는 인텔입니다. 인텔에서 최초로 발표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것입니다. 8008이 업데이트되어서 8080으로 진화되고 8085, 8086 최초의 16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6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어드밴스 진보시켜서 성능을 향상시켜서 출시한 게 80186, 286. 여러분들이 지금 80286세대, 386세대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모델 넘버를 딴 명칭인 것입니다. 80286.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발전하면서 80386이 출하되게 되는 것입니다.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성능을 향상시킨 것이 80486인 것입니다. 80486 이후 프로젝트의 이름을 펜티엄으로 바꿔서 칩의 이름을 펜티엄으로 출시한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64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것입니다. 코어 i3, i5, i7이라는 이름으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텔 대표적인 64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생산업체입니다. 최근에는 인텔의 경쟁사로서 AMD사가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인텔사를 거의 다 따라잡았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8080 계열의 자일로그사가 있었습니다. 자일로그사의 대표적인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8비트 G80 마이크로 프로세서였던 것입니다. 이 G80은 MCU의 형태로 개발된 마이크로 프로세서였던 것입니다. 시스템 제어용으로 생산된 것입니다. 일부 한때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자일로그사에서 생산되고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MCU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6800 계열의 대표적인 회사는 모토로라사입니다. 물론 모스 테크놀로지사도 한때 두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6800으로 시작해서 68030, 040,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까지 발전한 역사가 있으나 지금 현재는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스 테크놀로지사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6502를 생산한 것입니다. 이 6502가 인류 최초의 컴퓨터 8비트 애플 컴퓨터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탑재된 것입니다. 모스 테크놀로지 지금 현재는 모스 테크놀로지사에서 생산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생산한 기업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베디드 시스템에 관련된 개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베디드, 뭔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시스템에 뭔가 포함되어 있다. 하드웨어에 뭔가 포함되어 있다.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임베디드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만든 것입니다.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합되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내장시킨 것입니다. MCU를 내장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MCU에는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 즉 펌웨어가 내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베디드 시스템에는 기본으로 MCU가 탑재되고 그 MCU에는 펌웨어, 즉 소프트웨어가 내장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MCU에 내장된, 저장된 소프트웨어, 즉 펌웨어에 의해서 임베디드 시스템이 제어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각종 전자기기, 가전제품,
제어 장치 등이 모두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시스템은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설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드웨어 그 자체만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데 그 탑재하는 방식이 그 하드웨어에 MCU를 장착하고 그 MCU에 펌웨어를 내장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임베드 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시스템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드웨어는 대표적인 장치가 프로세서, MCU 또는 CPU, 또 메모리 입출력 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에는 OS가 있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돼서 임베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베드 시스템의 응용 분야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베드 시스템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 가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어 분야, 정보 단말, 네트워크 기기, 게임 기기, 항공, 군용, 물류, 금융, 차량, 교통, 사무, 의료 분야까지 전 분야에서 생산되고 있는 많은 시스템들은 대부분 임베디드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의 특징은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그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일명 펌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베디드 시스템에는 항상 펌웨어가 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펌웨어를 내장시키기 위해서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MCU를 탑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에 MCU를 탑재하고 그 MCU 내부의 플래시 메모리나 EEPROM에 펌웨어를 내장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하드웨어 그 자체만으로 운영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생산되고 있는 많은 제품들은 모두 펌웨어에 의해서 그 기능이 제어되고 있는 것입니다. 펌웨어에 의해서 그 기능이 제어될 때 많은 고도화된 기능을 적용할 수 있고 또 지능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베드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요약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는 크게 휘발성 메모리와 비휘발성 메모리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휘발성 메모리는 전원이 인가되지 않는 경우 저장된 내용이 사라지는 메모리인 것입니다. 비휘발성 메모리는 전원이 인가되지 않는 경우라도 저장된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는 메모리인 것입니다. 휘발성 메모리의 대표적인 것은 램입니다. 램은 DRAM과 SRAM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테이틱 램, SRAM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캐시 메모리 용도로 사용되는 램인 것입니다. DRAM은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또 OS가 저장되는 램인 것입니다. 비휘발성 메모리의 대표적인 것은 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플래시 메모리가 새롭게 개발된 것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노어형 플래시 메모리와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롬에는 마스크롬과 EEPROM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스크롬은 현재 생산 출하 시에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출하되는 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EEPROM은 electrically 전기적으로 erasable, 지울 수도 있고 programmable,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MCU 내부에는 ARM 내부에는 EEPROM과 플래시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휘발성 메모리와 크게 비휘발성 메모리로 나눈 것입니다. SRAM과 DRAM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SRAM은 속도가 매우 빠른 램입니다. 수 나노세크입니다. DRAM은 수십 나노세크, 속도가 SRAM보다는 느린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용량이나 아니면 가격, 코스트 측면에서 DRAM이 유리한 것입니다. SRAM은 캐시 메모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DRAM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메인 메모리, 기억, 주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비발성 메모리는 EEPROM과 플래시 메모리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EEPROM은 예전에 많이 사용되었던 메모리인 것입니다. 소용량 데이터나 프로그램 저장용, 즉 펌웨어를 저장하는데
보통 MCU에서 EEPROM을 많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와 노아 플래시 메모리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장점은 저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쓰고 지우는 시간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널리 쓰이는 메모리인 것입니다. 반면에 노아 플래시 메모리는 리딩 타임, 즉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명령을 읽어드리는 시간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비용으로 보면 낸드 플래시 메모리보다 더 고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스트럭션들을 빠르게 읽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입출력 장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입출력 장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뎀도 일종의 입출력 장치인 것입니다. 와이어리스 랜, 통신망도 입출력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우스, 키보드 대표적인 입력 장치인 것입니다. 마이크, USB 디스플레이, 모니터, 병렬 통신 포트, 직렬 통신 포트 모두 입출력 장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출력 장치와 프로세서가 CPU가 직접 통신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프로세서와 직접 통신할 수 있는 디바이스는 메인 메모리 램인 것입니다. 램만이 프로세서와 직접 통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서와 램 부분을 일명 우리가 컴퓨터 본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컴퓨터 본체와 I/O 유니트, 즉 입출력 장치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본체와 입출력 장치의 동작 특성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동작 특성이 전혀 다른 것을 직접 연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체 부분은 전부 반도체 칩으로 구성된 디바이스입니다. 기계적인 장치도 있고 마그네틱적인 장치도 있고 기타 디스플레이 장치도 있는 것입니다. 특성이 다른 이러한 디바이스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성이 다른 서로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회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I/O 인터페이스인 것입니다.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의 연결을 위해서는 항상 I/O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I/O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 보드 형태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칩 형태로 출시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출력 장치와 프로세서는 직접 통신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프로세서, 즉 CPU와 직접 통신할 수 있는 장치는 램이 유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입출력 장치는 램을 통해서 CPU, 프로세서와 통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램과 입출력 장치를 연결해야 되는데 램은 반도체 메모리인 것입니다. 반도체 칩인 것입니다. 입출력 장치는 반도체 칩으로 구성된 장치들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디바이스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I/O 인터페이스 회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입출력 장치의 제어를 위한 어드레스 할당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드레스 할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CPU가 프린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프린터에 이름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야 프린터야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0과 1로 구성되는 어드레스를 각 입출력 장치마다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드레스를 부여하는 방식에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I/O 맵 방식과 메모리 맵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메모리에 부여되는 어드레스 체계와는 전혀 달리 독립적으로 입출력 장치에 어드레스를 할당하는 방식이 I/O 맵 방식인 것입니다. 입출력 장치에 할당되는 어드레스 체계, 주소 체계와 메모리, 램에 할당되는 주소 체계는 전혀 독립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출력 장치에 할당되는 어드레스 체계가 독립적인 경우, 메모리와 관계없는 경우를 I/O 맵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PC, 즉 인텔의 8086 계열의 CPU에서는 모두 I/O 맵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메모리 맵 방식에서는 메모리에 부여되는 주소 체계와 입출력 장치에 부여되는 주소 체계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출력 장치에 주소를 할당할 경우 메모리 주소 공간의 일부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소 부여 체계가 입출력 장치와 메모리의 경우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모리 맵 방식은 우리가 앞으로 대상으로 하는 ARM 등 모든 대부분의 MCU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I/O 맵 방식과 메모리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I/O 맵 방식은 입출력 장치에 주소를 부여하는 주소 체계와 메모리에 주소를 부여하는 주소 체계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메모리 맵 방식은 메모리의 주소 체계나 I/O 유니트의 주소 체계나 동일한 공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MCU에서 채택하는 방법은 메모리 맵 방식인 것입니다. 다음은 interrupt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terrupt는 중단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사무원이 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상담 전화가 온 것입니다. 고객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interrupt 요청이 온 것입니다. 사무원은 지금까지 계산한 결과를 메모할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한 작업을 다시 하지 않고 이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프로세서가 수행한 결과를 저장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고객의 전화를 받고 상담 업무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 경우 사무원이 수행하는 상담 업무가 곧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인 것입니다. 물론 고객 상담 방법은 매뉴얼로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당 매뉴얼이 있는 페이지가 곧 인터럽트 벡터가 갖고 있는 주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객 상담 업무가 끝나면 메모해 놓은 결과를 가져다가 이전에 중단했던 부분부터 다시 이어서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즉, 저장해 놓은 데이터를 읽어와서 프로세서는 다시 자신의 작업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인터럽트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수행하는 업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럽트 요청은 입출력 장치가 입출력 동작에 대한 처리를 프로세서에게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청한 작업을 프로세서가 수행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지정하는 것이 곧 인터럽트 벡터인 것입니다. 다음은 인터럽트 흐름 제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전 슬라이드에서 사무원의 작업을 예를 들어서 알아본 부분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프로세서가 메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도중에 입출력 장치로부터 인터럽트 요청이 온 것입니다. 인터럽트 리퀘스트가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터럽트가 발생한 것입니다.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승인할 수도 있고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프로세서가 승인을 했다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는 것은 일종의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입출력 장치가 요청한 작업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수행한 후에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프로세서는 이전에 중단했던 부분부터 이어서 다시 메인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앱으로부터 다시 인터럽트 요청이 왔다면 그 인터럽트 요청에 해당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이동해서 프로그램을 수행한 후에 다시 리턴 메인 프로그램으로 다시 복귀해서 메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인터럽트 요청이 왔을 경우에 수행하는 작업의 흐름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DMA 방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MA, Direct 직접적으로 메모리에 액세스, 접근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프로세서 개입 없이 입출력 장치와 메모리가 직접 통신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프로세서 CPU인 것입니다. 메인 메모리 램인 것입니다. 입출력 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DMA 컨트롤러가 없다라고 한다면 입출력 장치와 메모리가 통신하기 위해서는 항상 프로세서가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프로세서가 입출력 장치에게 야, 몇 번지 입력 장치야. 지금 데이터 준비되어 있으면 그 데이터 메모리로 전송하라.
항상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 간의 통신에서 그 지령을 내리는 제어 신호를 내리는 두목은 프로세서였던 것입니다. 프로세서가 항상 개입해야 했던 것입니다. 프로세서의 개입 없이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가 직접 통신하게 하는 방식이 DMA 방식인 것입니다. DMA 방식으로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가 직접 통신하기 위해서는 컨트롤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DMA 제어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DMA 제어기에는 메모리 주소, I/O 장치 주소, 제어 정보에 관련된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가 통신하는데 필요한 제어 신호도 있을 것입니다. 또 데이터 버스도 있을 것입니다. 입력 장치로부터 메모리로 갈 때의 데이터 버스, 메모리로부터 다시 출력 장치로 올 때의 데이터 버스, 데이터 버스는 양방향 버스인 것입니다. 다음 어드레스 버스도 있는 것입니다. 메모리의 특정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드레스 버스가 있는 것입니다. 어드레스가 지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입출력 장치에도 각 장치마다 어드레스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드레스 버스가 있는 것입니다. CPU가 프로세서가 간장하지 않는 경우에 어드레스 버스에 지정되는 어드레스는 DMA 컨트롤러가 어드레스 값을 전송하는 것입니다. DMA 방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서 즉 CPU의 개입 없이 메인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가 직접 통신하는 방식을 DMA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DMA 방식으로 메인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가 직접 통신하기 위해서는 DMA 컨트롤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DMA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프로세서의 개입 없이 메인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가 통신하는 방식, DMA 방식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MCU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인 것입니다. 다음은 ARM 명령어, 즉 ARM Instruction Set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M 프로세서에서 사용되는 명령어는 32비트 길이의 명령어인 것입니다. 일부 업계에서 32비트 길이의 명령어가 좀 길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ARM에서는 16비트 썸부 명령어를 만든 것입니다. 32비트 ARM 명령어와 16비트 썸부 명령어가 ARM 프로세서에서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ARM 프로세서에서는 8비트의 자바 명령어도 수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JJ 코어, 즉 자바 하드웨어 가속기에서 사용되는 명령어를 ARM 프로세서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바 기술과 ARM 기술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6비트 썸부 명령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부 명령어는 32비트의 ARM 명령을 16비트로 재구성한 명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32비트의 ARM 명령어를 16비트로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32비트의 ARM 명령 중 일부를 16비트로 재구성한 명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썸부 명령어의 장점은 당연히 코드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어의 길이 자체가 32비트에서 16비트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코드의 크기는 당연히 감소되는 것입니다. 4바이트 길이의 ARM 명령어를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서 약 65%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16비트 메모리 인터페이스에서 ARM 명령을 수행할 때 성능이 우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6비트 메모리 인터페이스에서 16비트 ARM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속도가 빠를 것입니다. 16비트 메모리 인터페이스에서 32비트 명령을 수행하는 경우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썸부 명령어의 단점, 조건부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부 실행이 가능한 부분으로 명령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4바이트 길이의 명령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immediate 상수, 즉 명령어에 직접 기록되는 상수 값의 표현 범위가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썸부 명령어 자체가 32비트에서 16비트로 축소된 명령어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표현하는 비트 수도 당연히 줄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표현 비트가 적다는 것은 표현 범위가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16비트 썸브 명령어에 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암 명령어의 기본 형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명령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dd는 더하라, 오퍼레이션 코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이너리를 영어로 표현한 니모닉 코드인 것입니다. 오퍼레이션 코드가 먼저 나올 것입니다. 다음은 오퍼랜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퍼랜드가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add 명령에서 3개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오퍼랜드가 3개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RD는 Destination Register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산 결과가 저장되는 Destination Register, 목적지 레지스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RN은 연산 대상이 되는 첫 번째 오퍼랜드가 저장되는 레지스터 번호인 것입니다. add 명령에서 첫 번째 오퍼랜드가 저장되는 부분은 항상 레지스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퍼랜드는 지정하는데 레지스터 번호로 지정할 수도 있고 직접 데이터 값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어가 실행되는 과정을 레지스터 언어로 표현하면 RN에 들어가 있는 레지스터 N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오퍼랜드 2에서 지정한 데이터를 더해서 그 결과를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에 저장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RN 더하기 OP2 그 결과는 RD에 저장되는 형식인 것입니다. add 명령의 예를 들어서 암 명령어의 기본 형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어떠한 명령어들이 암에서 사용되는지 요약해서 테이블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암 명령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암 명령어들은 그 동작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랜치에 관련된 명령어, 분기 명령인 것입니다. 어디로 점프하라 라는 브랜치 명령어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프로세싱에 관련된 명령, 즉 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명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add 명령도 있는 것입니다. 서브 명령, 빼기 명령도 있고 컴페어 명령, 비교 명령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곱셈에 관련된 명령, 멀티플라이 명령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로드 스토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명령, 다수 존재하는 것입니다. 로드 스토어 멀티플 명령,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저장하는 명령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수환 명령도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서로 바꾸는 수환 명령도 ARM에서는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터럽트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명령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울 내용이지만 프로그램 스테이투스 레지스터로 데이터를 트랜스퍼하는 명령도 있다는 것입니다. 코 프로세서 관련 명령, 브랜치 익스체인지 명령 등이 ARM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명령들을 자세하게 습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들은 C 언어의 형태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차후 실습 시간에 펌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C 언어의 형태로 변경된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입니다. 일종의 어셈블리 언어 형식의 명령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ARM에서 사용되는 명령어 요약한 부분입니다. 각각의 명령어에 대한 니모닉 코드, 명령, 연산, 동작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ADC라는 니모닉 코드가 있는 것입니다. 니모닉 코드는 바이너리 명령을 영문자로 표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니모닉 코드는 add with carry라는 의미를 갖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carry, 자리 올림수와 함께 두 개의 오퍼랜드를 더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연산 동작을 register language로 표현하면 rlen, 첫 번째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와 두 번째 오퍼랜드에서 지정한 데이터를 더하는데 전자리에서 올라온 캐리를 고려해서 더한 결과를 destination register에 저장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니모닉 코드에 관련된 명령, 연산 동작 모두 요약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령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할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면 되는 내용입니다. ARM에서 사용되는 명령어와 관련된 니모닉 코드, 인스트럭션, 연산 동작, 액션에 관련된 내용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ARM 명령어 요약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ARM 명령어 요약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ARM에 내장되어 있는 레지스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M에는 먼저 16개의 레지스터가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번호가 각각 부여되어 있습니다. 0번 레지스터부터 15번 레지스터까지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0번부터 12번까지 13개의 레지스터는 General Purpose Register, 즉 여러분들이 일반 목적으로 사용하는 레지스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펌웨어 개발할 때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라는 것입니다. 각각 0번부터 12번까지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13개의 레지스터는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0번 레지스터부터 7번 레지스터까지를 로우 레지스터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8번 레지스터에서 12번 레지스터까지를 하이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13번 레지스터, 14번 레지스터, 15번 레지스터는 특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레지스터인 것입니다. 먼저 15번 레지스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레지스터는 프로그램 카운터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실행되어야 할 명령의 번지가 저장되는 레지스터가 프로그램 카운터인 것입니다. 15번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14번 레지스터는 링크 레지스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인터럽트에 관련된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 인터럽트 요청이 오면 메인 프로그램 실행을 중단하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가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끝나게 되면 종료되면 다시 메인 프로그램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수행했던 작업의 다음 명령어의 번지로 리턴 되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몇 번지로 되돌아와야 할지 번지가 기억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리턴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링크 레지스터인 것입니다. 인터럽트 분야에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종료한 다음에 다시 메인 프로그램으로 되돌아올 번지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링크 레지스터인 것입니다. 다음은 13번 레지스터는 스택 포인터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택은 메모리의 일부입니다. 램의 일부를 스택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스택은 메모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스택의 위치를 지정하는, 즉 어드레스를 지정하는 포인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13번 레지스터가 그러한 스택의 위치를 지정하는 스택 포인터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스택에 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스택 포인터는 크게 메인 스택 포인터와 프로세스 스택 포인터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 외에 특수 목적용 레지스터도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저장하는 레지스터, 프로그램 상태 레지스터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 exception mask 레지스터에 관련된 레지스터들 3개가 있는 것입니다. exception 예외 상황에 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exception에 관련된 레지스터 3개 사용되고 있다 라고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특정 목적으로 물론 컨트롤 레지스터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RM에 내장된 레지스터 16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0번부터 12번까지 13개 레지스터는 General Purpose 레지스터다. 프로그램 작성 시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0번에서 7번까지를 레지스터를 일명 Low 레지스터라고 한다. 8번부터 12번을 High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13번 레지스터는 스택 포인터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번 레지스터는 리턴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링크 레지스터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15번 레지스터는 다음에 실행되어야 할 명령의 번지를 지정하는 프로그램 카운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특수 목적용 레지스터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 스테이투스 레지스터, 즉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3개는 exception에 관련된 레지스터, 나머지 하나는 컨트롤, 제어와 관련된 레지스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스테이투스 레지스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스테이투스 레지스터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요한 정보들을 저장하는 레지스터인 것입니다. 크게 3개의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APSR, 즉 Application Program Status Register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스테이투스 레지스터는 Interrupt Program Status Register인 것입니다. 세 번째 Execution Program Status Register, 즉 EPSR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펌웨어를 개발할 때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프로그램 스테이투스 레지스터는 APSR입니다. 각각의 레지스터에 관련된 용도, 심볼로 표현한 것입니다. APSR은 27번부터 31번 비트까지 5개의 비트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영역인 것입니다. ARM 내에 내장된 모든 레지스터는 4바이트 레지스터, 32비트 레지스터인 것입니다. ARM 자체가 4바이트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레지스터도 모두 4바이트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IPSR, Interrupt Program Status Register에서는 하이 비트 일부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Interrupt Service Routine 넘버를 기록하는 영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EPSR, 즉 Execution Program Status Register에 사용되지 않는 영역, 사용되는 영역, 용도에 맞는 심볼을 표시한 것입니다. 사용되지 않는 영역, 사용되는 영역, 사용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3개의 레지스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5비트는 APSR만 사용하는 영역인 겁니다. IPSR 사용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EPSR 사용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역시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는 EPSR만 사용하는 영역입니다. IPSR과 APSR 사용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공통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영역.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는 EPSR만 사용되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은 IPSR만 사용하는 영역입니다. 3개의 레지스터가 겹치는 영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얘기는 3개의 레지스터를 따로 설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4바이트, 32비트 레지스터로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영역, APSR에서 사용되는 영역, EPSR에서 사용되는 영역, EPSR에서 사용되는 영역, IPSR에서 사용되는 영역,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3개의 레지스터를 하나의 레지스터로 설계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APSR의 각각의 플래그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각각의 비트에 기록되는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부분인 것입니다. 다음은 Application Program Status Register에서의 플래그 비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plication Program Status Register에서 27번 비트부터 31번 비트까지는 특정한 용도에 의해서 값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비트에 플래그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름을 부여한 것입니다. 27번 비트의 플래그는 Q인 것입니다. 28번 비트는
V 플래그 비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29번 비트는 플래그가 C인 것입니다. 30번 비트는 Z 플래그 비트인 것입니다. 31번 비트는 N 플래그 비트인 것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플래그 비트 값은 0 또는 1이 저장될 것입니다. ALU의 연산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먼저 네거티브 플래그 비트 N 비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LU의 연산 결과가 네거티브 즉 음수이면 1로 세트되는 것입니다. ALU의 연산 결과가 포지티브 양수이면 0으로 세트되는 것입니다. 30번 비트의 플래그는 Z인 것입니다. 제로 플래그 비트인 것입니다. ALU의 연산 결과가 제로이면 1로 세트되고 제로가 아니면 0으로 세트되는 것입니다. 29번 비트는 캐리 플래그 비트인 것입니다. 연산 결과에서 캐리, 자리 올림수 또는 자리 빌림수가 발생하면 1로 세트되는 것입니다. 발생하지 않으면 0으로 저장되는 것입니다. 28번 플래그 비트는 V 플래그 비트로서 오버플로우 플래그 비트인 것입니다. ALU의 연산 결과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1로 세트되는 것입니다. 발생하지 않으면 0으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27번 비트는 Q 플래그 비트인 것입니다. ALU 연산 결과에서 세츄레이션이 발생하면 1, 세츄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면 0으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츄레이션은 포화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만약에 8비트 unsigned 데이터를 갖고 연산을 하는 경우 연산 결과값은 8비트 unsigned 즉 부호없는 정수값이기 때문에 0에서 255 사이의 값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산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unsigned 8비트 부호 없는 8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산 결과가 255보다 크면 그 연산 결과는 255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츄레이션이 발생했으면 Q 플래그 비트를 1로 세트하고 발생하지 않았으면 세츄레이션 연산이 수행되지 않았으면 즉 연산 결과가 0에서 255 사이에 포함되면 Q 값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스테이투스 레지스터에는 5개의 플래그 비트가 설정되는데 각각의 플래그 비트는 ALU의 연산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플래그 비트는 네거티브 플래그 비트, 두 번째는 제로 플래그 비트, 세 번째는 캐리 또는 볼로우 플래그 비트, 네 번째는 오버플로우 플래그 비트, 다섯 번째는 세츄레이션 플래그 비트라고 하는 것입니다.